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 저는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 타보기 위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렉선 스포츠와 함께 쌍용차의 부활을 이끌고 있는 티볼리, 티볼리의 새로운 변화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 4년여 만에 이루어졌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신형 코란도와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외형이라든가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전면에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LED 안개등이 적용됐는데 이 디자인 코란도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하이그로시 패널과 그 다음 크롬 소재로 이 수평적인 느낌, 전반적으로 좀 당당하고 강인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적인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어 인테이크도 그렇고 기존 티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감각적인 느낌을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넓은 C필러라든가 전반적인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블랙 휠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램프보다는 LED를 적용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C 타입이 이제 3개가 있다면 L자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이 다 들어오진 않아요. 이 부분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소나타에서 이 디자인만 살려놓고 부분적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왔던 주간주행등처럼 이 LED 리어 램프도 L자형 이 부분만 불이 들어오고 이 부분은 디자인적인 형상만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외관적인 디자인은 앞뒤 램프류가 바뀌어 있고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 투박하던 티볼리가 한층 더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완성도가 좀 높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외관과 달리 큰 변화가 있어요. 외관의 변화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탁 앉자마자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란도에 봤었던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딱 여기 박혀 있으니까 이 차의 고급감이 그레이드가 한 등급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중앙,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한 이 약간 방패 모양의 이런 구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운전석에 봤을 때 이 차가 티볼리인가? 아니면 더 윗급의 모델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두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손잡이 부분 마감, 그리고 요 윗부분 뭐 시트, 크롬 마감 장식들, 하이그로시 패널이라든가 곳곳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이 고급감에서 티볼리가 기존에는 가격 경쟁력을 좀 많이 내세웠다면 이번 신형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한 이 방패 모양, 이 구조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위치가 상단부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실 플로팅 타입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 시선의 이동 때문에 상단부에 많이 위치하고 이 송풍구를 하단부로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가 밝히기로 전체 고객의 50% 이상이 여성 고객이라 했어요. 여성분들은 이 송풍구 바람이 얼굴로 바로 다가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풍구의 위치를 좀 밑으로 내려야 하지 않았나 라는 이런 디테일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뭐 다이얼 조작이라든가 뭐 이러한 느낌들 굉장히 고급스럽고 요거는 만족스러워요. 사실 또 하나 좀 단점을 꼽자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는 절대 작거나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두터운 베젤 때문에 작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단부로 넘어오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드라이브 조작 버튼이 이 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이 중앙 부분에 기어 노브 주변에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 편, 조작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오토 스탑 앤 고 버튼이 주행 모드로 기어 노브를 놓고 왔을 때는 이렇게 크고 끼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파킹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이 굉장히 불편하게 닿고 있습니다. 이 부분 버튼 배치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외에 USB 포트 하나, C거잭 2개가 있습니다. C거잭을 2개 하는 것보다 USB 포트 2개를 하는 게 어땠을까? C거잭을 하나 두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살짝 부족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제 핸드폰이 V30이거든요. 최근에 갤럭시나 뭐 아이폰이나 대화면 핸드폰들은 좀 많이 삐져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 PD가 가지고 있는 최신 폰 S10 5G인데 S10 5G는 지금 그냥 막 놀아요. 이게 조금만 와인딩을 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컵홀더에 둘 수 있느냐? 지금 제 V30은 들어가는데 S10 5G는 지금 안 들어가요. 컵홀더가 그렇게 깊지도 않아 가지고 카페 테이크아웃 잔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놓친 어렵지 않을까. 수납 공간에서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인 이제 평가를 하자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V7 최상위 모델이에요. 최상위 모델에서만 이 지금 블레이저 코핏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2,500만원으로 넘어가거든요. 티볼리를 2,500만원, 오히려 한 세그먼트 위로 상위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양에서 이렇게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예쁜데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쌍용차 내에서 코란도로 가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항상 댓글로 다시더라고요. 키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 키는 175고 전형적인 한국인 체형, 허리가 길고 상체가 굉장히 앉은 키가 높은 편입니다. 헤드룸 공간은 뭐 여유롭고 그 외에 무릎 공간, 지금 제가 운전석 정자세를 했을 때 무릎 공간은 뭐 이제 주먹 하나 반 정도고 하단부 답답하지 않아요. 뒷좌석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좀 여유로운 편, 요 체급에서 요 세그먼트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뒷좌석은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 뒤로 젖혀 놓으시면 더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특이한 게 이게 뭐죠? 지금 이거 빠지는데 저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없으면 없지 굳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게 어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그냥 두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애가 있기 때문에 애가 뒤에서 이걸 보면 계속 이렇게 잡아당길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기고 앞에서 타면 하지 마라 막 짜증내고 저는 이거 치워버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차에 이런 게 있다면. 뒷좌석에서 전반적인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재 마감들은 괜찮은데 이 차가 최상의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거잭이라든가 USB 포트 그리고 송풍구가 없어요. 뒷자리에.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런 거는 뭐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상위 트림이니까. 최상위 트림에는 이런 게 빠져 있다, 좀 아쉬운 것 같고, 팔걸이에 있는 컵홀더 역시 굉장히 깊이가 낮고 작아서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렁크 공간을 좀 확인해 보시죠.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리클라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 있는데, 리클라이닝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정도 공간, 뭐 좌우 폭이라든가 제가 뒷좌석에 있던 그 이렇게 이 밴드 여기도 있어요. 밴드가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정비 수첩 정비 수첩을 왜 모르겠어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위치가 하고 있고, 이 트렁크 부분에 이걸 여기에 뒀네요. 뒷좌석에 안 되고 뒷좌석에 뒀으면 더 좋지 않을까? 트렁크에 굳이 이거를 12V 잭을 왜 여기 뒀을까? 요건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이 차량 풀플랫 때문에 이렇게 수평하게 두기 위한 거지, 이 아래에도 히든 스페이스,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아래 정비 킷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는 뭐 돗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두거나 아니면 그 기타 차에 항상 두는 물건들 두시고 이렇게 덮어 두셔도 돼요. 덮어 두셔도 되고, 만약에 짐을 좀 깊게 실어야 한다,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좀 깊은 큰 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젖혀버리고 이렇게 넓게 쓰실 수도 있고, 이거는 공간 활용성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뒷좌석에서 이어서 12V를 왜 여기 뒀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직전 바로 출시된 코란도에서 알 수 있었듯 이 블레이저 콕핏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가 아니면 9인치 디스플레이 통해서 쌍용차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함께 보여주는 것 하나가 능동형 안전기술이라 불리는 딥컨트롤 기술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기존의 경쟁자들, 현대차나 기아차들과 비교해서 대등하거나 오히려 일부분에선 한 발 앞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딥컨트롤 관련 최신 운전자 보조 기능은 굉장히 많은 앞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더라도 레인 키핑이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아니면 사각지대 감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비가 오고 라인 흐린 날씨에 부분 레인이 약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고, 스티어링 조향도 막 딱딱하거나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쌍용차 코란도를 시작으로 티볼리에 이어지는 능동형 안전기술 시스템인 딥 컨트롤은 굉장히 호평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맞물려서 아까 실내에서 봤던 블레이저 콕핏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9인치 디스플레이, 요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요. 실시간으로 정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모드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인 측면에서는 쌍용차가 과거에 투박한 쌍용차가 아니라 티볼리라든가 코란도를 타시면 굉장히 많이 바뀐 새로운 쌍용차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 바뀌다 보니까 엑셀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민첩하고 즉각적이에요. 6단 알신 변속기와 조합도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 쌍용차가 이 6단 알신 변속기를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이라도 매칭을 쉽게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라이드 앤 핸들링 설명할 때 약간 묵직한 맛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레인 키핑을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무겁게 작동했던 것 같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끄고 봤을 때 핸들링 자체는 그렇게 막 고속에서 묵직하진 않아요. 물론 불안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잘 움직이는데 엄청 막 즉각적이다, 즉각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고 2시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트 착장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편하거나 푹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살짝 딱딱하고 지지감이 좀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 기어 노브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스티어링이라든가 이 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상체를 숙여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윈터 같은 경우에는 꾹 이렇게 오랫동안 눌러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여기 달았을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위치를 기어 노브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스티어링 휠 근처 이렇게 이 부분에서 좀 왔으면 어땠을까? 물론 드라이빙 모드를 자주 바꾸진 않아요. 자주 바꾸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상 약간 멀리 느껴져요. 이번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새로운 가솔린 엔진입니다. 1.5 터보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기존 1.6 가솔린 엔진 대비 출력이라든가 토크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크 부분에서는 디젤과 맞먹을 정도로 수준 높은 토크의 개선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다 보니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졌어요.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시내에서 다니거나 아니면 무난하게 일상 주행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었지만, 이 차를 가지고 고속 주행을 한다던가 와인딩을 한다던가 그러기에는 좀 제한적인, 굉장히 마실용 차량, 경차보다 조금 더 넓은 차량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 1.5 터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엑셀에 대한 반응도 민첩하고 폭발적인 가속력, 동급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코너와 경쟁을 하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연비 부분에서는 코나가 살짝 더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7단 DCT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선 부분이 있고, 이런 취향에 따른 선호도는 있겠지만 코나만 붙어도 이번 1.5 가솔린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1.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델이었는데, 이번 1.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응답성이라든가 가속력 굉장히 좋아요.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운전을 즐기시는 남자분들이 타시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뛰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수동 모델이 1600만 원대이긴 한데, 수동 모델은 사실 판매량에 무의미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동 모델을 제외하고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깡통 모델을 하자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 1.6 같은 경우에 기존에 1780만 원대였어요. 지금 1.5 터보 같은 경우에는 1830만 원대인데 60만 원 오른 정도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 출력과 토크의 개선이 있고, 그로 인해서 퍼포먼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깡통 모델에서는 이 정도면 저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인상폭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상위 모델,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 그리고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9인치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 옵션을 더할 경우 가격이 2,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 세그먼트의 티볼리를 선택할까, 한 단계 더 위 세그먼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저라면 2,500만 원으로 티볼리를 사는 것보다 코란도에서 적정한 트림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낮은 트림에서도 블레이저 콕핏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살짝 남습니다. 네, 이번 신형 티볼리 어떻게 보셨나요? 외관의 변화는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1.5 터보 모델 같은 경우 퍼포먼스까지 한층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상품성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했다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국내 SUV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B세그먼트 SUV, 그 시장에서 티볼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콜 신승이었습니다.